안녕하세요. 저는 소코라고 하고요.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오늘 첫 영상 올리게 됐는데요. 이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주니어 개발자로서 공부를 하거나 느낀 게 있을 때 그것들을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강의 보면은 그거를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것 같고, 제가 특별하게 프로블럼 솔빙한 게 있으면은 그걸 또 공유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책을 발표해보자면은 실습과 그림으로 배우는 리눅스 구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를 해보자면 OS의 구현 세부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왜 읽었냐 하면 어, 최근에 혼자 공부하는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좀 되게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실습서를 찾아서 읽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백엔드 개발자로서 OS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왜 읽어야 할까? 그리고 왜 알아야 할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은 기간은 한 2주 정도 읽었고요. 읽고 나서 얻은 거는 OS의 동작 원리를 재확인했고 몰랐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OS를 공부할 이유를 찾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을 읽은 이유 중 하나가 백엔드 개발자가 OS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OS는 계층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서 좌측과 같이 예쁜 모델로 생각하기 쉬워서 애플리케이션 레벨만 혹은 아니면 바로 그 레벨만 알면 잘 알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계층들끼리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밑바닥까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OS나 하드웨어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둬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드웨어 특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시스템 설계 시 기준으로 삼을 지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OS나 하드웨어 관련 오류를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위에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 제 생각에는 물론 요즘 클라우드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밑에 계층들이 점점 추상화가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도커를 다룬 때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지표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또 DB 공부할 때 특히 위에 있는 역량들이 여전히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들어가기 앞서서 네트워크 관련 지식도 쌓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글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긴 했는데 이것만 해도 공부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공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우선 알게 된 첫 번째는 시스템 콜과 프로세스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게 글로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왜 필요한지 모르니까 답답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스템 콜이라 하면은 커널 자원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고 인터럽트는 CPU에게 시스템 콜이 들어갔다고 알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콜이 하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이나 아니면 메모리 확보 해제, 그리고 프로세스 간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파일 시스템 다루기, 파일 다루기 이런 요청들을 할 수 있겠고 다르게 말하면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커널 단에 요청할 수 있는 일들 목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시스템 콜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대부분의 프로세스 동작에는 입출력이 필요로 한데 이때 커널에게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입출력하는 통로인 소켓, 파이프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의 파일인데 이 파일을 관리하는 주체인 파일 시스템도 결국 커널의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에서 시스템 콜을 날리면 커널 모드로 전환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IO를 요청하는 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C라는 언어도 결국 시스템 콜을 위한 언어이고,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 또한 결국 C를 다루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어요. 리눅스 명령어들도 모두 C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마다 프로세스를 실행해서 시스템 콜로 IO를 받아서 이 동작을 수행하고 다시 IO를 수행하는 식으로 동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CPU, 메모리, 입출력 사용량 정보를 수집 및 리포트해주는 명령어예요. 주로 시스템 자원을 모니터링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시스템, 액티비티, 리포트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유저는 사용자 모드에서 CPU가 사용된 시간 비율, 그리고 시스템은 시스템 모드, 그러니까 커널 모드에서 CPU가 사용된 시간의 비율이고요. 아이들은 CPU가 사용되지 않고 유휴 상태로 소비한 시간 비율을 의미해요. 여기서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사르를 실행해 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 현재 켜놓은 작업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비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 루프를 도는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시킨 후를 보면은 11번 CPU의 아이들은 0, 그리고 유저는 100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저 코어에서 한 번도 안 쉬고 CPU를 사용했다는 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전부 유저 모드에서 돌아갔다는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무한 루프 프로그램에서 부모 프로세스의 PID를 얻는 PPID 시스템 콜을 추가한 함수를 실행시킨 건데요. 유저 모드에 시간은 주고 시스템 비율이 되게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저 비율보다 시스템 비율이 훨씬 높은데 이게 다 시스템 콜로 인한 대기 시간을 포함하는 작업이 그만큼 비싸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개념은 가상 메모리와 공유 메모리, 공유 페이지, 그리고 요구 페이지인 기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개념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공유 페이지와 요구 페이지인 기법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뤄보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페이징은 결국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페이지라는 단위로 잘게 쪼개놓고 프로세스를 통째로 저장할 게 아니라 페이지로 나누어서 메모리에 적재하자는 거죠. 원래 옛날에는 CPU를 해서 메모리를 읽는 MMU라는 장치에서 프로세스가 할당된 메모리 전후 위치만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흩어진 페이지들의 위치 전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된 게 페이지 테이블과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예요. 페이지 테이블은 쉽게 말해서 흩어진 프로세스의 페이지 위치들을 모아놓은 자료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는 MMU에서 메모리에 접근하려면 페이지 테이블에 한 번, 그리고 테이블에서 메모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접근해야 하니까 더 느려진다는 거죠. 메모리 접근 시간은 CPU 접근 시간보다 최소 5배에서 한 400배 정도 차이가 나서 이런 작업을 두 번 하니까 되게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LB라는 캐시를 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TLB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제 한 번씩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메모리 크기를 더 활용적으로 쓰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 두 개 등장해요. 그래서 공유 페이지와 요구 페이징이라는 기법들이에요. 요구 페이징 기법은 디스크에서 그 메모리를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할당될 때 디스크에서 메모리에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수압해뒀다가 필요할 때 수압빈 하는 걸 말해요. 만약에 페이지 테이블에 해당 페이지가 없어서 수압인 해야 된다면은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페이지 폴트는 수압인 할 거라는 인터럽트예요. 수압인 과정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퍼놓은 작업인데 이게 한 10만 배 정도 느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 동안 CPU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에서 다른 작업하라는 이야기죠. 이 공유 페이지는 여러 프로세스에서 접근하는 자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페이지 테이블에서 가리키는 주소가 같다는 말이에요. 이때 그 자원은 read only여야 되고 만약 그 쓰기 작업이 들어가면 copy and write라고 하는 해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할당해서 기존에 가리키던 걸 교체하는 걸 말해요. 저는 여기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그럼 TLB와 페이지 테이블 간 정합성은 어떻게 지키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페이지 테이블은 메모리상에 존재하고 TLB는 되게 작은 부품일 건데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TLB에서 메모리 모든 페이지 테이블의 영역을 커버하진 못할 것 같았어요. 크기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페이지 폴트는 TLB에서 일으키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런데 TLB 컨커런시란 키워드로 찾아보니까 앞에서 말한 이 copy on write 하고 나서 다른 프로세서들에게 이 페이지를 변경되는 알리는 TLB 슛다운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의문점으로 아직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또 TLB도 마찬가지로 OS에서 시스템 콜 날려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슬러시 TLB 페이지라는 시스템 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어떤 페이지 서버 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는 OS를 공부하면 하드웨어를 고려한 설계, 개발, 오류 대처가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 외에도 되게 여러 기법들을 많이 알게 돼서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법들을 알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프로그램 구현체들을 볼 때 여기서 배운 개념 기법이나 용어들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법들이 널리 쓰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법들을 되게 잘 알면은 외부 모듈 내부를 이해할 때 이거 그거구나 하면서 캐치하기 되게 쉽고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냥 비슷하게 설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법들에 대해서 이해되게 된 예시를 구체적으로 좀 해보자면은 이 책에서 파일 시스템에 저널링이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게 마이스QL의 리드로그나 레디스의 AOF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지 않아도 이거 어떻게 동작하겠구나 싶었는데 실제로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묶어서 저널링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카피 온 라이트 부분을 읽을 때도 MySQL에서 알터 쿼리 날릴 때랑 동작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자바에서 카피 온 라이트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던데 이 개념을 알고 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자바 도구를 읽지 않아도 이거 이렇게 동작하겠구나 싶었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 하나는 히카리 CP 소스를 좀 볼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이 책 읽을 때 나온 개념인데 하면서 뭘 찾아보지 않아도 돼서 되게 집중도도 아낄 수 있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예시는 이 미리 읽기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이거 MySQL에서 풀스캔 할 때 스레드 추가 할당해서 하는 거랑 되게 같은 개념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지식들이 쌓여 나가면은 결국 다 기술적 설계의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캐시 설계 같은 거 하게 되면은 LRU 개념을 알면 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OS를 공부한다는 게 꼭 시스템 상황을 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문제 해결의 전략 총집합 같은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수단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이걸로 오늘 영상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